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설명회 희망을 향한 발걸음 사회를 맡은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부장 황윤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복지관으로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었던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설명회는 2020년 1월 진행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올해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더불어 유튜브 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설명회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춘천시 장애인 복지과 박재건 팀장님의 2024년 춘천시 장애인 복지정책 안내와 곽지혜 사무국장과 각 부서 팀장 과장들의 2024년 복지관 사업 및 서비스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후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간부터는 유튜브 생중계가 종료되며 유튜브를 통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경우 행사 진행 후 복지관 홈페이지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윤미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유미입니다. 네, 2024년 같은 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관 사업설명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유튜브만 진행됐었는데요. 대면과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 예방 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에 있습니다. 제가 왜 설립 목적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복지관의 이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복지관이 개원한 지 24주년이 되는데요. 저희가 복지관을 설립할 때 이 큰 목적을 통해서 복지관을 잘 운영하고자 하셨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복지관 종사자들은 이용인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지원을 준비하였으며 이용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생활하시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이용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준비한 올해 사업을 안내드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보다 앞서 복지정책의 주요 변화를 설명해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춘천시 박재건 팀장님과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모든 일정을 접어두고 복지관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이용자 및 보호자님, 지역의 기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관은 변화되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실시하는 모든 사업들이 소외되는 장애 영역 없이 배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차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시설물을 저희가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장애물은 보안 개선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 내의 자원을 많이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향후 복지관의 서비스가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내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우리 이용자 및 보호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의 자랑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사회복지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간의 이제 실적을 평가받는 거로
평가 결과는 6회 연속 저희가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올 A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종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분들을 위한 열정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써준 직원들에게 만나시면 큰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의 날씨에도 복지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쁜 일정에도 오늘 사업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직접 자료를 준비하시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춘천시 장애인 복지과 박재건 팀장님의 2024년 춘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시설팀장 박재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그다음에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또 전문 강사가 아닌데 이렇게 좀 동영상까지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버벅거려도 좀 격려의 미소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모든 업무를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꼭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24년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인지적 정책 강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강화,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인지적 정책 강화는 첫 번째로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소통 콘서트,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인지적 정책 사업으로는 장애인 관련 그 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해서 당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여서 정책 개발을 및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역사회에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요. 먼저 장애인 일자리 유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도 이제 전일제, 시간제, 그 다음에 시자체 시간제, 그리고 두 번째가 복지 일자리 참여형, 세 번째 특화형 일자리, 시각 장애인 안마사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다섯 번째 중증 장애인 지역 연계형 일자리, 여섯 번째 중증 장애인 강원형 일자리로 총 8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형, 복지, 특화형 그리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강원형은 현재 수행 기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역 연계형 일자리는 1, 2월 달에 지금 수행 기간을 공모할 그런 예정이고 3, 4월 중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복지시설은 이제 거주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총 26개소의
시설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5개의 이제 그 시설의 이제 기능 보강을 이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붙여서 이제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올해 이제 만 65세 이상 지원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도사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좀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도 지원 단가가 이제 올해 이제 상향 조정돼서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자립생활주택을 후평동, 효자동, 근화동의 각 1개소를 지금 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립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일종 주거 지원도 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서 이제 통합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사업은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사업 설명 마지막 시간에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춘천시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재건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금 안내해 주신 정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 소통의 시간에 배부되는 질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잘 정리하여 박재건 팀장님께 전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업 설명회에 오신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정책에 따라 새로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일부로 조직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복지관 운영 방향에 대하여 곽지혜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각 팀별 소개와 사업 안내는 각 부서 팀장과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지혜 국장이 2024년 복지관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설명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곽지혜 국장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곽지혜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며칠 계속 추워서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대답들이 안 들리셨나요? 네, 많이 추워가지고 많이들 안 오실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순서에 우리 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목적의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복지관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3년에 복지관의 운영 목적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목적은 장애인 개인의 재활, 자립과 같은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면 변화된 복지관의 운영 목적은 이용자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통합 환경 조성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용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냥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냥 다였어요. 근데 거기에 중점을 뒀다면 그게 복지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변화되는 것들은 이제는 장애 당사자들이 복지관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 다른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더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운영 목적이 변화가 된 거는 장애인 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환경 변화가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애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라고 하면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동등한 권리 주체,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장애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봤다면 지금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지역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불편함이 있으면 예전에는 개인이 뭔가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시설 만들어야 된다는 게 관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넓혀가야 한다는 게 관점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예전에는 서비스가 정해지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맞춰서 그냥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개인마다 다 다른 욕구를 반영해서 개별적인 욕구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 보고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사회 장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계속 바뀌는데 정작 복지관에 있는 이용자들,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대기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익숙한 얼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새롭게 장애 등록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복지관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고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복지관 안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계속 우리는 사업 목표 안에 사회통합을 두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왜 사회로 나가고 있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만 있는 거지? 뭔가 조금 다시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뭔가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됐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작 우리가 진짜 삶이 있는 곳은 복지관 안이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진짜 삶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서비스 공간은 복지관 건물 안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공간인 가정과 지역사회가 정말 삶의 공간이라는 걸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걸 조금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주된 자원은 기관의 시설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 개인과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자산이 정말 진짜 자원이라는 것도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은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통합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그 안에서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갑자기 복지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자꾸 지역사회로 다짜고짜 이제 나가라고 하면 사실 좀 당황스럽죠. 네,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너무 이 안에 익숙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있어요. 중앙에도 복지관 이용하고 싶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치료사 선생님 좀 많이 늘려달라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복지관에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대답을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관 자원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기회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복지관보다 사실 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 당사자인 우리도 당당한 권리 주체로 지역사회에 대해 그 자원들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제 홍길동님 왜 집에만 계시고 복지관 안 오세요? 라고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
복지관이 집에서 좀 멀어서 자주 오기는 힘듭니다. 그 대신에 저 집에서 근처에서 혹시 뭐 스포츠센터 좀 이용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할 만한 이제 스포츠센터는 좀 없나요? 좀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복지관을 딱히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데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을 연계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사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복지관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갈 곳은 복지관이 아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복지관은 어느 지역에 장애인분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어떻게 있고 스포츠센터나 이런 곳들이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한 자원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정보를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저희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장애인분이 우리 가게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실까봐, 불편하실까봐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은 지역 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아가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준비 과정에 복지관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로 나가려면 우리도 이웃도 지역사회도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 어떤 부분은 사실 이미 복지관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확대하고 앞으로 또 시작하는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또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 모든 공간은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를 포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벽 없는 도시 조성 사업이나 무장애 지도 제작과 같은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해 나갈 거고요. 또 장애가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식개선 활동이나 또 함께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장애 비장애 통합 소모임 활동 같은 주민조직화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도 함께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향 평생교육이나 찾아가는 컨설팅 그리고 권익공모 활동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복지관 이용자만이 아니라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이웃으로 또 모든 공간을 일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복지관에 조금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팀명도 좀 바뀐 부분도 있고 부서를 이동한 분들도 있어서 소개를 저희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지관 전체를 운영을 총괄을 하는 관장님과 전체 부서 사업과 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획운영지원팀은 전반적으로 복지관 이용자, 보호자, 또 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들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맞춤지원팀, 일상지원팀, 사회차별지원팀, 지역개발팀은 이용자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또 이 사업 부서들이 또 긴밀히 상호 협조하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부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팀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변화되는 주요 사업들은 팀장들이 각자 발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의 운영 방향의 변화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춤 지원팀 팀장 정영숙입니다. 네, 맞춤 지원팀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심리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상담부터 서비스 이용 계획,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맞춤 지원팀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 가족 지원, 치료와 컨설팅이 있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계획과 사람 중심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족 지원으로는 영양 강화 지원과 휴식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내 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심리활동, 언어재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중점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종합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회의, 가정 지도를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컨설팅은 아동부터 성인 이용자 및 가족,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는 어린이집 아동 및 선생님에 대한 컨설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터 성인 이용자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생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2024년에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세 가지 Q&A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합평가는 무엇일까요? 예, 종합평가는 이용자의 현재의 수준을 알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은 다영역 전문가가 평가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영역 종합평가이므로 최소 2개 이상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고요. 평가는 치료 서비스 대기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이것이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연계된다면 더욱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료 서비스를 생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문 지도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치료 서비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평가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치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용자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 목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체활동 건강 팡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활동지원사 등의 지원자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예정은 2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일정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맞춤 지원팀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참여지원팀 이소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참여지원팀은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할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심리치료사 유희정 팀장, 사회복지사 이소연, 김혜광, 최부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희정 팀장은 휴직 중으로 3월 복직 예정입니다. 사회참여지원팀은 사회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당사자의 주도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사회참여지원팀의 주요 사업은 낮 활동과 행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즐겁고 의미 있는 낮 시간 지원을 위해 사회기술 프로그램 런런,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아리벗, 몸짱교실, 탁구동호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트박스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기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아대학과 한글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증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가 기다리실 모아데이 일정을 안내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따뜻하게 찾아가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 주민, 후원자, 봉사자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연말 행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리 날짜를 공유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에서 배우는 평생교육,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시설에서 진행되는 기존 프로그램 몸짱교실, 아리벗을 기반으로 사회기술 프로그램 런런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통해 그룹 수업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복지관에서 난타 수업을 받던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시설에서 난타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또 지역사회로 크게 한 발 내딛는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복지관에서 있기가 너무 좋은 몸짱교실과 아리벗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 예절 습득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짱교실이 진행되는 스피닝장의 경우 저희 복지관을 시작으로 타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연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우리 소모임 활동입니다. 성인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여행은 올해 한글교육 외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폰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적용을 확대하는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또 키오스크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서 저도 가끔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여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 영화 예매 등 개인의 일상에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글 여행은 2월 말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참여지원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개발팀장 이자연입니다. 네, 지역사회개발팀은 장벽 없고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개발팀을 이끌어갈 팀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배진기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의 핵심 인재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직업지원의 핵심 인재로 고현수, 박성희, 김은주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개발팀은 크게 4가지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포용적인 통합환경 조성으로 당사자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장벽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상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주변에 경사로나 도움배 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가 있거나 또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일상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가를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현장 조사를 통해 적합한 상가의 경우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로 외에도 일상에서 필요한 편의시설 등의 장벽 없는 춘천시를 위한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편의시설을 기반으로 무장애 지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당사자분들이 전문가로서 편의시설 개선을 논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설치된 상가를 점검하고 잘 조성된 편의시설도 공유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조사 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 무장애 춘천지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통한 물리적 장벽 없애기와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특히 인식 개선 교육은 기존의 초등학생 위주에서 당사자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이웃의 대표,
대중교통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 친화적인 일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청년 인식개선 밴드 크레센도는 끝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연주자로서 공연뿐만 아니라 전문 연주팀과도 음악으로 소통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크레센도가 점점 크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애 주간 행사 다같이 놀자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레크레이션 등의 유쾌한 소통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는 권익 옹호와 주민 조직화입니다. 일상적 권익 옹호로는 오늘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해주신 복지관 대표 자조 모임 보자기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표현해주신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에 귀 기울여 공예 활동과 산책 나들이 등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자료에 담지는 못했지만 당사자 정책 사업으로 소통 콘서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관심 보여주신 공모전,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조직화 스몰 스파크는 작은 불꽃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마을 주민과 소모임을 형성하여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지만 사실 이미 마을 안에서 김장이나 밑반찬 등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수다를 통해 관심을 공유하기도 하고 동네 마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사한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작은 불꽃이 되어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언제든지 지역사회 개발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권리중심 일자리는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한층 더 부합한 진행이 요구되는 시기로 이전과 다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3월 중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벽없고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하는 지역사회 개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지원팀 팀장 이민선입니다. 네. 저희 팀은 사례관리와 선한 이웃 마을 돌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건의공모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혜 대리,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 대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상지원팀은 강점으로 서로 바라보기, 이웃과 함께 관계 맺기, 그리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 일은 주로 당사자의 집으로 또는 동네로 찾아가 지역사회에서 돕는 일이라 좀 다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사례관리라는 용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사례관리란 생활, 사회관계, 건강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당사자 그분의 경험과 강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서비스를 계획하고 당사자 참여 회의를 통해서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익옹호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권리 침해로 불편함을 경험한 당사자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옹호 활동입니다. 일상적 권익옹호 활동으로는 인권교육, 당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저희 독립적 권익 옹호 활동으로는 법률 지원과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등을 돕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지원사업부문은 맞춤형 지원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개별 욕구에 맞게 부식, 생계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변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이 있는 분이 있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방문 상담한 이후 관내 통합사례회의에서 서비스 필요와 적합 여부를 논의하여 이용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이웃 마을 돌봄 주민 활동에 참여하여 모두가 안전한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에 보탬이 되어주세요. 모두가 이웃과 관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일, 저희 일상지원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운영지원팀장 심영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저희 기획운영지원팀 직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운영지원팀은요, 이용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한마디로 함축적인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진 보면서 직원 얼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되게 듬직하지 않으신가요? 듬직하시죠? 네. 네. 기획운영지원팀은요, 기획 홍보와 운영지원으로 나눠서 열심히 복지관의 내외부의 살림살이를 잘 굴러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기획 홍보에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자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 그리고 운영 지원으로서 저희 노란 셔틀버스 많이 타시고 이용 많이 하시죠. 그분들의 이용자분들의 이동을 좀 도와드리고 안전한 운행을 담당하시는 차량 기사분들, 그리고 저희 그 지하에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 식당에서 식사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음식 맛있죠? 예, 맛있고 아주 청결하고 아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열심히 메뉴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품질 좋은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저희 살림살이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복지관 내부, 외부, 주차장, 프로그램실 근처에 있는 모든 미화를 담당하시는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망가지거나 형광등이 망가지거나 어디가 고장 났거나 했을 때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시설 기사님으로 기획운영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획운영지원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홍보 및 운영지원으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기획은 저희 복지관의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계획에 녹아들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 역량 강화 사업도 하면서 고객 만족 윤리 경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부분, 홍보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홍보라든지 온라인 홍보, 지역사회 홍보, 홍보물 제작 배포, 아마 밴드에 이용자분들 다 가입을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 지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그리고 각종위원회, 차량 시설 관리 하고 있고요. 식당하고 미화 중요하죠. 이런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 자원을 많이 저희가 도움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 기획운영 지원팀에서는 세 가지로 함축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색깔로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의 다양한 이야기와 성과들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참여의 공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짐하고 싶은 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하게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획운영 지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이용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로 나가보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그 셔틀버스 차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걸 올해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춘천 지역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 그 노란 버스 많이 보셨죠? 그 노란 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춘천 관내 그 유관기관, 장애인 유관기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신청 방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 예약 달력을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도움이라기보다 이 차량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신청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신청 조건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이고요. 유관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자 장애인 분들이 6명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목도모 많이 하시죠. 동아리도 있고 자조 모임도 있고 부모회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단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당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6명 이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 가족분들도 여러 이제 서클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서클 모임 3가족 이상의 장애인 가족분들 모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 셔틀버스 차량을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4년도에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열심히 저희가 지역사회로 다가가고 이용자분들께 무엇을 도와드릴 거에 대한 생각을 더 심오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4년도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획운영 지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서비스팀의 팀장 이은희입니다. 앞에서 저희 신영민 팀장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갖고 저는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면 어떨까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이게 사업 소개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끄떡끄떡해서 맞아 하면서요. 어머님들도 아니면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 봐요. 그죠? 저희 사회서비스팀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저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인력은 저희 춘천 기관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근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총 119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많죠. 저희 활동 지원사는 117명, 위안부사는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분들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여기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읽어드리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하기 어려운 장애인부 대상으로 자립활동과 사회 참여의 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호자분들께서도 여기 복지관에 오시게 되면 활동지원사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어떠세요? 보시니까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어떨까 해갖고 제가 한번 농담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만 6세 이상부터 해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냐?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어요. 방문간호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서는 활동보조하고 방문목욕만 하고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방문목욕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문목욕은 2020년 4월부터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활동보조에서는 서비스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네,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있어요. 가사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취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체 활동 지원은 세면도, 청결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신변 처리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외출 동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출퇴근 지원이라든지 등하교 지원, 그리고 병원 이동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센터 등을 이용을 할 때는 신변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서비스가 뭐가 있냐? 정서 지원으로 해서 말동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의 역할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 저희가 이동 목욕 차량을 복지관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동 목욕 차량 내 또는 가정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해서 서비스 목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그 밖의 서비스를 저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앞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은 어떻게 와요? 이런 부분을 했는데 활동지원사하고 연계만 되면 복지관이나 외출 동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저희 사회서비스팀으로 해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는 사회서비스팀에서 장애활동 지원사 외에 저희가 특수차량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5월부터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특수차량 지원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교통약자로 좀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부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차종은 카니발 리프트 차량 보셨죠? 그 카니발 차량의 리프트를 저희가 특수 차량으로 개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상은 공감리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분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원은 4명밖에 그 탑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4명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동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탑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안내는 그거예요. 신청 방법은 저희 사회서비스팀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간은 언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량 지원일에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조건의 신청 인원은 2명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카니발 리프트 차량이다 보니까
그 이용자나 보호자 2명 이상을 탑승하기가 어려워요. 매번 운전자, 보조석, 저희도 또 담당자가 탑승을 해야 되고 또 이용자나 아니면 보호자 포함해서 4명 정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 팀을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내려가기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짧게나마 얘기한 부분이 있어갖고요. 이것으로 해서 저희 사업 소개 그 내용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이제 올해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더 변화되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2024년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공지가 나간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대기 기준 변경하고 그리고 서비스 동의 및 이용 계약, 그리고 서비스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서비스 대기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4년부터는 복지관에서 치료 서비스 이용이 종결될 때 재대기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좀 사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전에는 사실 치료 서비스가 끝나고 종결을 하게 되면 재대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기자 인원이 영역별로 이제 뭐 심리, 물리, 작업, 뭐 감각통합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합계 인원이 사실 7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치료별로 가장 많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160명이 넘어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번 서비스를 이용을 시작하면 이용 기간이 2년이고 치료사 1명이 1년 동안 신규 이용자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숫자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명이라는 대기자가 계속 이제 10명씩 이제 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 지금 대기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 소요가 해소가 되는데 10년은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용자가 대기자가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 대기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부터 일단 당분간 이 대기 인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대기자를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이용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대기 기준 변경인데요. 이거는 대기자 등록과 서비스 시작, 요거는 기존의 이제 이용자분들은 서비스 종결 시에 재대기를 받지 않지만 그럼 새롭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럼 대기를 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어려워서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대신 예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고 평가 이후에 대기를 걸었었죠. 대기자 명단이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대기자 이후에 올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대기자 이름을 올리느냐? 이 워낙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평가했을 때의 기능 정도와 실제로 서비스를 들어갈 때의 기능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결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대기는 해놓고 나는 언어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물리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일단 대기는 해놓고 순서가 됐을 때 차례가 왔을 때 실제로 평가를 했을 때 그 기능 발달 평가를 결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이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차례는 왔는데 평가 결과가 이분은 우리 서비스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 순서가 됐지만 서비스 이용을 하기에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저희가 실제 대기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쪽으로
만약에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그럼 기존에 서비스 인원이 계시잖아요. 예, 대기자 인원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치료 영역별로 대기 순서가 되면 차례대로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락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는 못해요. 또 다른 데 이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못해요 하고 저희가 1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뭐랄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명단을 다시 다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합계 인원이 7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실제 대기 인원 다 이제 2가지 이상을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2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 인원으로 대기를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인원분들에게 대기자분들에게 언제 나는 무슨 요일 몇 시 타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는 걸 다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수요일 만약에 10시 타임이 비었어요. 그러면은 10시 타임에 수요일 10시 타임에 치료를 희망하셨던 분들에게 일단 순차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 연락을 했는데 이용하실 분이 없어요.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이용하실 분이 없으면 그때는 아까 평가 없이 얘기를 하셨던 분들에게 또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없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수요일 10시에 물리치료가 이용 가능하니 누구든 원하시는 분,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물리치료 이용자의 적합은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어쨌든 좀 뭔가 이 빈타임을 그냥 비우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저희가 조금 방법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동의 및 이용 계약서 양식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서비스 동의서 다 작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비스 동의서를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동의 사인해 주시면 그냥 저희가 담당자가 그냥 가져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돌아서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로 잘 확인하고 책임성과 의무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계약서 형태로 내용을 양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더 확인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을 다 채우고 한 장이었던 거를 3장으로 조금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서로 간에 챙겨야 할 책임이나 의무사항들을 다 넣고 서명할 부분들을 서명하고 동의받을 부분들을 동의받고 서로 간인을 해서 한 부씩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양식을 조금 바꿨고요.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사항들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집단 서비스 관련해서는 1개월간 관찰 기간을 이제 저희가 넣었는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이제 하고 있던 건데 이제 내용만 여기다가 추가를 한 거고요. 이용기간이 있습니다. 치료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용기간이 있는데 이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같이 함께 이용을 하다 보니 1개월간 관찰기간 후에 지원 점검을 통해서 집단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목을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합의하에 협조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집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이용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서로 상위 조금 쌍방이 이용자 보호자나 또는 직원 담당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개별적인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단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마다 개별적인 목표를 또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좀 개별적인 합의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서로 합의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진행 시에 이용자 참여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나 보호자가 좀 입시를 해줬으면 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보호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들어가서 지원을 할게요. 아니면 활동지원사가 들어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합의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합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용자 당해 컨디션에 대한 상세 정보 공유. 이거는 이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러 오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나 컨디션이 사실은 여기 와서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상황이 공유가 좀 돼야 여기서의 참여할 때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할지가 좀 결정이 되는데 하나도 정보가 없으면 혹시라도 생기는 도전적인 행동이나 결과 상황에 저희가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사전에 조금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보호자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를 또 계약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시에 발생되는 이용자의 신변 처리 도움도 이 집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사가 오더라도 담당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다 이렇게 총괄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의 신변 처리 도움은 별도의 활동 지원사나 보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기관에서 요청을 한다면 거꾸로 보호자 입장에서도 저희에게 요청하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청각이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예민한 청각 이렇게 소리는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좀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사 선생님이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기 소리는 안 나게 그거는 좀 서로 간에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할게요. 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간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참는 걸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데 똑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인데 줄서기를 저희 아이는 항상 늘 첫 번째로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럼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아이는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사회성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저희가 보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쌍방이 합의하에 이 요청 사항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1년에 연중 수시로 서로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할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서비스마다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서비스 개인 사정 이용료 감면 기준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회계제로 이용료를 납부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저 치료를 이번에 못 가요? 라는 얘기를 당일에 갑작스럽게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날 그 시간을 그냥 치료 선생님들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최소 하루 전에 문자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그 비는 시간을 다른 분들이 혹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당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시면 그냥 그 시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최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 그때 전화했는데요. 하루 전에 전화했는데요. 아니면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근거가 없으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히 문자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다거나 근데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진료허가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그때는 감면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기 종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원래 조기 종결 여러 가지 기준이 저희가 재활 서비스 지침에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된 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최근 3개월간 서비스 이용률이 3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조기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저희가 추가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용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 이용료 이제 이런 기준들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 가끔 이제 출석률이라 해야 되나 이 이용률이 좀 저조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뭐 내 돈 내고 가는 거고 내가 안 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실
실용 서비스 이 한 타임을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한 자리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자리가 아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분이 만약에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출석률이나 이용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라면 예, 그냥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좀 종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도 예, 요 내용이 넣었다라는 거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동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안전에 대한 동의와 정보 활용 동의도 저희가 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똑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의무인데 복지관도 이용자에게 해야 되는 사항,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는 복지관에 입사를 할 때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 학대 금지 서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내용에 넣었고요. 그런데 이 항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희가 신체적인 신체를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다시피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도전적인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할 경우, 그리고 신체 구성이나 행동 제한 외에는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거나 해서 증상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및 기타 행동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잠깐 이용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또 별도로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지관의 의무고, 이것도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무 사항에서는 복지관도 장애인을 학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용자 보호자도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참 시에는 사전 연락을 한다. 요거 이제 저희가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복지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도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인권 존중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동의 및 이용 계약서는 담당자와 이용자 보호자가 서로 계약을 하고요. 간인을 해서 각 한 부씩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간 재배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사회참여지원팀에서 체중증 돌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갑자기 저희가 왜 하게 됐냐, 이건 저희 복지관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아니라 국가 정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뉴스들 다 보셨죠.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 돌봄이 힘들어서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와 함께 다 뉴스들 보셨죠. 그래서 이런 돌봄의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라. 그래서 국가적인 돌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범 사업 중이고요. 이 시범 사업이 종료된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제 확대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돌봄 서비스를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들이 다 하게 됐고요. 강원도에도 이 서비스를 7개 기관이 이제 6월부터 하게 되는데 춘천에는 저희 복지관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서비스 공간을 좀 재배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혹 이 재배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1층부터 보시면 저희가 체중증 돌봄실에 이제 필요한 최적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예전에 1층에 이제 여자화장실 옆에 그 모아대학실이 있었죠. 근데 그 모아대학실과 맞은편에 있는 방송실이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 공간을 저희가 그 체중증 돌봄 프로그램실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2실하고 지금 심리 안정실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고 2층에 보시면 그래서 1층에 있던 모아대학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모아대학실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아동운동 발달실이었죠. 그 아동운동 발달실과 맞은편에 있던 성인재활운동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육단련실이 재활운동실로 바뀌어서 두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두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되게 죄송스러운 게 체력단련실이 운영을 좀 종료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공간이 저희가 부족해서 체력단련실 운영을 종료를 하게 돼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많이 좀 사용 빈도가 높았던 코끼리 운동기구는 저희가 그 휴게실하고 이렇게 곳곳에 복지관 곳곳에 좀 배치를 해서 그래도 좀 이용하실 수 있게 나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리치료실이라고 써있지만 지금 요거는 프로그램실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에 보시면 여기 2호기 엘리베이터, 요 지금 원래 있던 엘리베이터 말고 저쪽에 새로 생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시면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이 이제 생겼어요. 원래 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종합사무실 안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센터 직원이 올해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돼서 따로 이제 좀 공간을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엘리베이터에 내리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재배치하고 체중증 돌봄 서비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을 복지관에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함께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그 각 팀의 이제 사업들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 중에 이제 지역사회, 이웃, 마을 이런 단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복지관의 운영 방향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다 연관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안에서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용, 서비스 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사업에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이제 느끼셨을 텐데 사실 이제 변화라는 것이 누구나 처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용자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사실 이용자분들이 익숙하지 지역사회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이 안에서 하는 게 편하지 이 안에서 이용자분들과 함께 하던 서비스를 그냥 하는 게 편하지 지역사회 나가서 새로 만나는 그 주민들과 뭔가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정말 당사자분들이 실제 삶의 공간 지역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기를 내는 만큼 이용자분들도 같이 이제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지혜 국장님과 옆에 계신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통의 시간인데요. 소통의 시간부터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서 유튜브 생중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